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시대상에 대한 고민 없이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박정희 정부 시절 건국 훈장이 추서됐고 해군이 홍범도 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육사에 있는 독립군 흉상은 지난 2018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 5만 발을 녹여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흉상에 담았던 의미, 불과 5년 만에 사라져버린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꽉 채우긴 했죠. 양쪽 다 우리 소장이나 저랑 몸무게 합치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배종찬 소장 일당백이신데.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게 몸무게가 또 강조되는 시사야네요. 네. 야, 오늘 낮에 강조하시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무게 있게 오늘도.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잘 토론하겠습니다. 저도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사실 속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뭐 속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아주 솔직한 토크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늘로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 계속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수협 중앙위를 찾아서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 여전히 괴담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 묵인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촛불 집회, 거리 행진에 이어서 주말 광화문 쪽이죠. 범국민 대회까지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여야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먼저 짧게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행하고 있는 이슈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여야가 나누어져서 서로 충돌을 해야 되죠?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아니 일본이 뭔가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외부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야당도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또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좀 협의하자. 서로 일치 안 하는 것도 분명히 많은 건 알겠지만 일본에 뭘 더 요구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그렇게 또 설명하고 또 기시다 총리를 만났더니 그쪽은 어떤 태도더라라는 것을 또 야당과 협의하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일절 만날 생각이 없는 것이고 그럼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차포 뗄 것 다 뗄 건 떼자. 그러면 정 안 된다면 그러면 그래도 실무적인 현안을 가지고서 또 다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 다수당과 또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머리를 좀 맞대고 그럼 일본에 우리가 어떤 점을 더 강조하고 어떤 점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뉴스와 외전의 이 시사야의 뉴스와 외전이 지금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당이 오라 여당이 오라 이건 사실 일주일 동안 내내 사실 패널 때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한다면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머리를 맞댄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수협 중앙회를 찾아가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을 만나잖아요. 거꾸로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찾아가야 할 곳은 수협 중앙회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찾아가야 될 곳은 국민들이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가 있다. 지금 당장 큰일 났다. 네. 이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큰일 날 곳은 캐나다예요. 왜냐하면 후쿠오카와 후쿠시마는 달라요. 후쿠오카에서 만약에 방류를 했다 그러면 대한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 옵니다. 직방적으로 와요. 네. 후쿠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해협 쪽에 있지 않아요? 태평양 쪽에 있어요. 거기서 방류하면 우리나라로 오려면 1년 지나야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입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진짜 원할 거예요? 지금 당장 피해가 없어요. 그건 민주당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안식시키려면 어업 관계자들 만나서 맞다. 당신들 말이 맞다. 당장 지금 피해는 없다. 그거를 다독여야 돼요. 그게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돼요. 국민들에게 이게 지금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이런 협상을 하고 일본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내지는 일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서 그것을 검증할 것이다. 이거를 이 진짜 설득력 있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과학적으로 안전합니다라고만 외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안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공감대 있게 안심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 몸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서로 지금 찾아갈 곳이 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을 조금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종근 평론가 또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런 또 차원에서의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사야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네. 저는 여기서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어민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우리 지금 후쿠시마 방류 반대다 이렇게 네. 일본 어민들도 뭐 후쿠시마 현도 그렇지만 그 인근 미야기현이나 이쪽에서도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강조하셨듯이 정말 진영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도에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관계되는 또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무당청의 이야기. 그런데 네. 지금 일본 어민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지어는 일본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지원 안 해주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사실은 답이 들어가 있고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류상으로 보면은 당장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오늘 9시 KBS 뉴스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현지와 관련된 동향도 있었고 우리 지금 경남 창원의 또 마산의 어시장이 경남 최대의 수산시장이거든요. 급감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을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이 조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방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심리가 얼어붙는 것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참치집을 하는 가게가 지금 삼계탕집을 하겠다, 곰탕집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배상은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도 네. 상당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도 한 말씀은 더.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 어민들이 이런 뉴스를 많이 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일본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본 특파원들하고 취재를 해봤고 또 네. 일본 현지에 가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장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그들의 보도를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찾아본 건 후쿠시마 민보 등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 언론들이에요. 지역 네네. 언론들이 네. 이렇게 중앙 언론이 아니고 아사히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후쿠시마를 대변하는 어떤 지역 언론들을 쭉 찾아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또 전어련이라고 표현하죠. 일본의 어민들 그 단체하고 그 데이터에 보면 뭐냐면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후쿠시마의 야마치조부터 해갖고 세 마을에 거기에 있는 어민들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지원을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지원을 요구하냐면 정부의 풍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해요. 풍평피해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괴담이거든요. 괴담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후쿠시마의 수산물이라든지 여기에 피해를 입는다. 여기에 네네. 대한 어떤 정확한 정부가 안심을 시켜달라. 외국도 안심을 시켜달라 하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일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묻어라. 우리가 돈 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묻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방류를 하세요. 라고. 이게 지금 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또 일본 기자협회보에서 기자수첩처럼 취재 현장을 나간 그 기자협회 기자,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지역 언론 기자가 한 기자 그 수첩에서 지금 발췌한 거예요. 그 언론들 어민들 만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부흥이에요. 부흥. 후쿠시마의 부흥. 다시 돌아오는 후쿠시마. 그런데 묻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안고 있는 거다. 후쿠시마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 그 수많은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후쿠시마에 있으면 후쿠시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건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후쿠시마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한다. 이거보다는 진짜 후쿠시마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우리 또 현지의 그런 언론이나 현지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변호사 소장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전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민들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오염된 그 물이 이제 후쿠시마 땅속에 버려지는 것을 반대하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류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 우리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 야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하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 때문에 야기된 문제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엄청난 이 재원을 확보해서 2차 대전 때 피해를 입었던 유럽민들에게 유럽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무한정의 배상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 적극성이 독일에 대한 이 적개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입는 우리 지금 현재 수산업자들의 피해라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일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방안 중에 이건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땅에 묻어라라는 주장만 한 거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기체로 증발시키는 거라든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가장 싼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만 선택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은 일단 사실관계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방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례는 이번이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구 환경 자체를 지금 더럽히는 것이다. 해양 투기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 개념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좀 대해서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투기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럼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수산물을 지금 수입 안 하겠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하고 3군데 더 있습니다만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 전역하고요. 그다음에 대만하고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다 수산물을 수입합니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미국이 가장 자신의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뭘 실시했냐면 2011년도에 사실 2011년도에 이 후쿠시마 원전, 도쿄 원전이 지금 폭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알프스도 없었고요. 또 걸러지지 않은 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그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 태평양에 50개 지점에서 실험을 했어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60개 핵종을 제거하지도 아니한 원료가 그대로 흘러나왔는데 당시에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모든 어떤 그 우수홀 해양학 연구소군요. 보니까 식수 가이드라인에 0.001배 더 낫더라라는 결과가 그때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FDA 식품안전청에서 IAEA가 지금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연구적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미국과 캐나다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태평양 연안국의 16개 국가가 물론 그 전에 반대를 했던 그런 이 도서국들이 있는데 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가깝다고 그래서 지리상으로 뭐 이게 투기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전 인류가 걱정해야 되는데 왜 캐나다와 미국과 유럽과 그다음에 대만은 걱정을 하지 않죠? 우리는 왜 걱정을 해야 되죠? 바로 저는 여기에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반미 감정은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 사태가 6개월 동안이나 전 우리나라를 완전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었거든요. 네. 거기에 근저에 깔린 건 반미 감정이고요. 네. 이번에 후쿠시마와 관련된 건 민주당이 네. 어찌됐든 이것을 어떻게든 반일 감정으로 이끌어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아니하면 예. 조금 더 침착하자 우리가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반론 차원에서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훨씬 더 고농도의 핵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을 때 네네. 그때는 엄청난 양의 뭐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변 토양을 다 오염시켜서 지금도 한 20여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건데 거기 안에 사람들 다 소개시킨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그 바다로도 굉장히 많은 핵종들이 떨어지고 방사성 물질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보니 안전한 상태로 나왔다고 하고 네. 또 오염수도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염 예, 그렇잖아요. 네네. 오염수 자체 뭐 마실 수 있다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네네.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정부가 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CNN이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한다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한국 정부의 태도를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오염수를 방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을 향해 촉구를 하거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의 핵심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안전하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그러니까 바닷물이 오염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네. 그럼 우리 정부가 굳이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네. 그것을 안전하다고 인정한 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네. 왜냐하면 자 2011년도에 그게 방류가 되고 단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원안위부터 시작을 해서 해류가 돌아가는 그 우리나라 앞바다를 계속 매일같이 점검을 했거든요. 그 데이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누적이 됐고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강경화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의 질문에 당시 지금 여당이 된 야당의 질문에 자 그것은 주권 국가의 일이다.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본의 방류는 공식적 발언이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정의용 장관이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IAEA의 검증이 과학적이라면 그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얘기는 베이스에 깔린 게 어떤 베이스냐. 바로 2011년 방류 이후에 전 세계 태평양 연안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매일같이 이게 그 방류의 물들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이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좀 전에 저희가 올 때 10시에 네. 이 KBS 라디오 첫 번째 뉴스가 그거잖아요. 10베크럴밖에 안 된다. 현재까지는. 이게 우린 믿잖아요. 그럼 도쿄 전력과 그다음에 IAEA와 공식적인 어떤 기구들이 지금 매일같이 점검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과학이다. 물론 정부가 지금 뚜렷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앵커께서 비판하셨지만 아니, 좀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이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됐거든요. 당연히 광우병도 됐고 성주 참여도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가라. 사실은 거기에 그래서 제가 입장 정확하게 밝히고 정확하게 설득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주저주저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또
그때처럼 한 6개월 이상 국정 운영이 마비될 걱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종찬 소장 말씀 듣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주제가 다른 주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느 특정 정당의 이 주장을 또 여기서 또 강하게 다시 재언급하는 것은 뭐 오늘 시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마치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왜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반발하냐는데 이건 저도 한마디만 하고 제 거론치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런 것들이 정말 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보호를 하거나 감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 그럼 첫 번째로는 저는 유럽하고 또 미국이나 우리의 이 수산물 소비의 또 태도나 또 형태나 또 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저녁에 회식을 할 때도 회식을 줄곧 그 횟집에 가서 회식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2011년에 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이 제1원전이 사고가 난 이후에 그때 나갔던 이 침출수는 사고로 인해서 막을 수가 없었던 침출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과 지금 이제 가둬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출하는 것은 분명히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방류 안 합니다. 묻습니다. 일단은. 체르노빌도. 체르노빌은 콘크리트 아예 덮어버렸죠. 그렇죠. 덮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이제 반일 감정으로 대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태평양 전장이다 이렇게 비하할 내용은 아니고 더 이럴 때 우리는 정교하고 냉철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부가 더 당당하다면 오히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좀 뭐 우리 격론하고 우리 싸우더라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머리 맞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따로 국밥으로 갈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종근 평론가께서 한마디라도 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 말씀에 또 공감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거 뭐 얘기를 해도 계속 끝도 없는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늘 1시간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것도 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8월 임시국회가 종료가 됐어요. 이게 국민의힘은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이전에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하자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하자고 얘기하다가 이번에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 때문 아니냐 구속영장 청구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을 좀 압박하는 차원에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정기국회 시작되고 난 다음에 회기 중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또 보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주시죠.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소환은 계속될 거고 또 수사는 지속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의 소환 조사를 넘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에도 예정돼 있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저는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지속될 테고 어떤 식으로 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리스크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또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돌아오는 이 지금 또 지적과 우려가 만약에 이게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이냐 부결이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에 미치는 지지율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시켜라. 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그 동의안 나올 때 그냥 각일파 다 던져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하죠.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할 때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정치부 기사는 무조건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왜? 정치인들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일관성 있는 정치인들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정치 철학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치 철학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에서 되게 놀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거 뜻을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네네. 뭐냐면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은 뭐죠? 헌법 44조 1항에 의하면 회기 중에 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투표로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대로 체포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기 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비회기 중에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거랑 무관한 얘기예요. 자, 비회기라는 건 뭐죠? 비회기 중에 하는 건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특권이 없어요. 특권을 못하는 특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비회기 중에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건 비회기 중에 해. 그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불체포 특권을 왜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건 헌법에 나왔듯이 떳떳하게 내가 회기 중에라도 오면 내가 가결시켜달라 해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매섭게 비판을 해 주셨지만 하여튼 요지는 뭐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그냥 먼저 나가라. 그리고 표결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한다면 의원들한테 찬성표 던져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하라.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 반대편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계속 한 2년 가까이 수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 통보하겠다고 검찰이 언론에 먼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소환 100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니 내일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린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일주일 뒤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일 날 나오라고. 근데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소환 통보를 한다고 언론에다 얘기한다는 것도 조금 넌센스인 것 같고 제1야당 당대표가 소환조사 받겠다고 통보한다고 얘기해서 받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조금 있다가 나오라고 하는 거는 좀 모욕주기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팩트체크가 팩트체크부터 할게요. 그건 잘못된 게 뭐냐면 자, 소환 통보를 언론에다 흘리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팩스하고 그다음에 전화까지 걸어서 자 우리가 24일 아까 지금 소환할 테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 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왔다는 점. 24일 날 소환 통보했다고요? 아니요. 24일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고요. 내가 24일 날 가겠다고. 소환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이미 1월 달부터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민주당이 주장을 해요. 아니 말이야. 당대표를 말이야. 이렇게 그냥 언론에다 흘려. 그때 며칠 후에 다 드러났어요. 팩스도 보냈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했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 날짜를 조율을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네네. 두 번째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검찰이 피의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언제 나갈게 기다려. 내가 내일 나갈게. 이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죠? 특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은 지금 야당 대표잖아요. 부르고 또 부르고 할 수 있어요? 지금 5번째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다른 건이죠. 부르고 또 부른다는 게 뭐냐면 건이 다른 건데 지금 뭘 하고 있죠? 사법 방해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사법 방해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건 검찰의 어떤 수사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갈게 하는 거는 송영길 전 대표랑 똑같은 거죠. 그냥 여론전을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무슨 검찰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일 갈 건데 왜 준비를 안 해놨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쌍방울 대납 의혹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2년 수사한 거 아니에요. 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언제 돌아왔어요?
2년 전에 돌아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네네. 자, 2년이라는 건 완전히 또 막 혼재돼요. 대장동 수사는 2년 전부터 했어요. 네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죠? 대장동 관련은 전부 다 유동규가 했다라고 수사를 종료한 걸 다시 수사를 했잖아요. 자, 이런 걸 다 들여다보면 모두 다 뭉뚱그려서 다 도매금에 프레임을 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울 수사의 가장 큰 핵심이 김성태 증언이에요. 김성태가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는 거죠. 진술 바꾼 건 7월 달부터예요. 근데 2년 동안 이걸 수사했는데 나를 수사한 게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에 반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장동 사건 수사부터 시작해서 야당 대표 수사가 계속 이렇게 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2년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아니 저는 이 앵커님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 제가 제가 아주 이제 알기 쉽게 일타강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봤어요. 이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대체로 이제 의원이나 근데 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입니다. 그것도 다수당에. 네. 보통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소환하냐 물어봤더니 미리 연락이 와서 조율을 한대요. 그때까지는 보통 공개는 안 하죠.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예. 보통 조율을 하고 그럼 조율해서 정해진 날짜가 뭐 29일이다 30일이다 그러면 이제 뭐 업무도 있고 공식 일정도 있을 테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소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데 이제 날짜를 조율하는 거. 그때 이제 그 조율된 날짜를 발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율되지가 않았는데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러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 핵심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포동의안도 가결하라 그러고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이유는 검찰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못 피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찰 소환 조사 5번째면 그 이후 6번째, 7번째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구속영장이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되든 그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할 수 없다. 안 가고 계속 버티면 지지율에 계속 타격이 없습니다. 민당 지지율은 총선을 앞두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건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로 연결돼서 그렇죠. 너덜너덜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혹시 두 분 검찰 수사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안 받아보셨어요? 경찰 수사는 받아왔습니다. 아 경찰. 예. 아니 배종찬 소장은 받으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중앙지검에도 나갔고.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전 뭐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검찰에 2번이나 나오고. 아 네네. 네. 그때 일정 조율하셨어요 사전에? 네? 사전에 일정 조율하셨어요? 일정 조율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안 했어요? 네, 일반인들은. 그렇군요. 저는 조정을 해봐가지고. 한 번은 조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회사 업무 때문에. 예.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당장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이제 됐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제거했고요. 뭐 같이 이제 그 임명장 수여할 때 장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야당은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뭐 언론계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어차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아까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임명한 거니까 강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쓴 건데요. 두 분은 뭐 앞으로도 전망도 좋고요. 이번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의 선택이죠.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대통령도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파장은 심상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까지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물론 이제 이게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잘한다고 얘기할 테고 또 공영방송사나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쪽에서는 너무한다, 안 된다, 방송 장악이다 얘기 나올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동관 위원장이 거칠게 해나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여론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또 공포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합리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무슨 이념적 잣대로 이 편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한다면 그건 이동관 위원장의 승리일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그 판단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 박수를 받는 와중에 임명장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을 만약에 정말 어느 정도라도 실현을 한다면 이건 사실 뭐 누가 방송을 장악했네 아니네가 아니라 우리 국가 산업으로서의 미래를 지금 다지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부처의 업무를 함께 띄어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는데 통신은 사라지고 방송 장악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동관 위원장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하셔라. 그러면 반대했던 야당들도 이동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했네 라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정말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선 것인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 아파트 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번에 한국부동산원 8월 21일 주간 동향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간 동향을 보면 항상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이번 양상을 보면 지난주가 이제 지방이 0% 보합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0.02%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게 저는 눈여겨봐야 될 게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어려웠는데 전세도 이제 지방도 마이너스자 떼고요. 이제 0% 보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통계만 본다면 지방도 이제 하락에서 하락을 벗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 상승 지역이 106개고요. 하락 지역이 51개입니다. 이제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 2배로 많아졌고요. 지역별로 쭉 살펴보면 이제는 상승 지역을 보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락 지역이 어디냐를 보면 부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빼고는 다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왜 하락한 곳은 왜 그렇습니까? 요 지역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회복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이고요. 저는 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항상 지방 미분양의 무덤 뭐 이런 대구광역시가 항상 1순위로 나왔는데 대구광역시가 지금 0.06%인데요. 0.06%이면 전국 평균이 0.07%거든요. 거의 대구가 전국 평균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더 상승폭이 커진 겁니까? 수도권은 상승폭이 큽니다. 수도권은 0.12%까지 올라갔고요. 서울은 0.14%까지 올라가서 거의 저는 1년 동안에 이제 0.0은 봤는데 0.1단위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통계로만 본다면 상승폭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이게 통계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요. 최근 분위기는 또 서울 수도권 지역들, 주요 지역들 제가 잠실, 판교 지역들 모니터링 해보면 매수자들은 문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한 2, 3억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망세 지금 들어가도 되나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통계를 보면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예를 들면 강남 3구다 아니면 마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 전 지역이 다 상승한 겁니까?
뭐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들은 핵심 지역들, 강남 지역에서도 압구정이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 신축 반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서울 권역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강남이 있는 동남권이나 종로가 있는 중구 위주로 도심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은 인기 단지, 인기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역별 상황이 좀 다르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오히려 회복세가 더 빠르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경기도도 회복세는 빠른데요. 경기도도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북부 지역들, 뭐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화성시, 동탄신도시 삼성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있었던 동탄신도시하고요.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아무래도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할 때는 외곽 지역들부터 하락을 하고요. 오를 때는 중심부 지역부터 오른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 아무래도 인기 지역, 인기 단지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당혹스럽기도 한 건데요. 저희가 불과 한두 달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완연하게 회복세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매달 다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정확히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집값 바닥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올 1월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때 기준에서 본다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우리가 집값 많이 올랐을 때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70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한 85 수준 정도로 회복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바닥론이 작년 12월, 올 1월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대세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에서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7년 정도, 8년 정도 올라가고요. 조정장은 3년, 4년 정도 조정장이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과거도 그런 현상인데 최근에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8년 정도 올랐는데 작년 1년 조정이 되고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또 7년 올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도 이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토연구원 발표가 저는 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회복기가 아니고요. 그 불황기 중간 정도 왔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월 대비는 올라가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바닥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우리 2015년, 2021년까지 그런 상승세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냐하면요.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샀을 때 제일 큰 위험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사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면 직접적인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안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저한테도 최근에 이제 그런 전화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대구광역시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는 게 대구 수성구 쪽에서도 대구 수성구가 이제 서울 같으면 강남 같은 지역인데 수성구 쪽에서 이제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집을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상 사려고 하니까 뭐 아직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중국 부동산도 안 좋다라고 하고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들, 자금이 되고 자금이 충분히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라면 뭐 집을 샀다가 잘 살고 있는데 조금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30대들이 가장 주택 구입 비중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31% 정도고요. 서울은 36% 정도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사지 않으면 나가 뒤떨어질 것 같은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혹시라도 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네. 저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금리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고 네. 중국 부동산 상황, 글로벌 경제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침체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전망하시고 또 분석해 주시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네네. 이제 설명해 주시면 아마 내가 집을 사더라도 이게 영끌에서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네네.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줘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또 요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집값이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제 좀 더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당황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갈 수는 없는데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하고 지금하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우리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집값이 한번 떨어졌었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금리를 빨리 올려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네. 그 당시도 빨리 떨어졌다가 회복을 합니다. 당연하죠. 집값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회복이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좀 당황한 수요들이 역전세 이런 문제가 걸린 분들이 이제 집값을 급매물로 팔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고요. 네. 정부에서 경착륙은 막아야 되잖아요.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이제 반등을 시켰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황을 보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 흐름이 2, 3년 정도 갔고요. 2012년에 한 번 더 2차 하락이 옵니다.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네. 2013년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서울 기준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조정기가 걸렸거든요. 그 당시로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난다면 반드시 올랐다 내렸다 보합세 줄다리기 흐름이 2, 3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아마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돈에 제일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땅히 만들 방법도 없고 말이죠. 이제는 네네. 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꿈틀거리면 전세 시장도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 시장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세 가격도 이제 작년에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좀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 흐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 깡통 전세, 역전세 같은 부분 또 역전세도 우리 2020년 여름 정도였죠. 임대차 입법이 발표가 되면서 지나치게 왜곡이 되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차츰차츰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역전세도 1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파트 시장
빌라 오피스텔 같은 시장은 아직도 깡통 전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세가 좀 더디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계속 더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야 돼라는 기대를 가진다면 알겠습니다.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원래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말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전남 지방과 일부 경상권, 일부 중부 내륙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중국 북동 지방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경남권 동부, 오후에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21도, 서울 23도, 부산 24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32도, 서울 31도, 울산, 제주 30도, 인천 29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2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아픈 부모님을 모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동이 힘들어진 다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암묵적인 정해진 코스가 있다는 사실을. 요양보호사의 손을 빌리다 이마저도 어려운 상태가 되면 꽤 긴 기간 동안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돌봄과 치료를 반복하게 되고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는 의사소견이 나온 뒤에는 결국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그때 주변에 묻고 발을 동동 굴러가며 수소문하며 몇 차례고 눈먼바람을 맞아야 알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부모님이 아닌 자녀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요.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이 유독 가슴에 와닿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왕진 의사로 자신을 소개한 양창모 의사가 일본 의료 생협이 운영하는 노인 보건시설을 방문하고 쓴 글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눈에 시설안 풍경이 호빗의 집처럼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의자와 탁자 높이가 모두 바깥 세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사는 집 같았지만 철저하게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다소 낯선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목욕실에 있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갖춘 4가지 욕조였다고 합니다. 아예 누워만 있는 사람인지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걷는 것도 가능한지에 따라 욕조 모양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이 다양한 욕조들에서 발견한 것은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다가 아니라 노인 스스로의 목소리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요양시설에 이런 시설이 없는 이유도 노인을 위한다는 병원은 있을지 몰라도 노인들 스스로 만든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 의료생협처럼 할 수는 없는 걸까? 돌봄을 받는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노인들을 스스로 돌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노인조합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일본 의료생협 직원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돌봄을 재구성해야 하는지, 노인들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 말이 알려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게 옷 한 벌 사는 게 어색해진 사람 바삐 지내는 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진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떠나보는 게 어려운 일이 돼버린 사람 동네 담벼락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아직도 걸음 멈추는 사람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운데 엄마가 있어 그녀의 주변엔 꽃밭이 있어 아름답게 자란 꽃밭이 있어 TV를 켜고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어느새 익숙해진 한 사람 TV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에 혼자서 울고 웃는 한 사람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운데 엄마가 있어 그녀의 주변엔 꽃밭이 있어 아름답게 자란 꽃밭이 있어 초록빛 머금은 새싹이었지 붉은빛 머금은 꽃송이였지
찾던 볼도 사라졌지만 나의 사랑 너의 얼굴에 남아 너를 안을 때 난 꽃밭에 있어 김진호의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소영님, 오늘의 발견 마음이 짠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100세 시대인 만큼 앞으로 모두가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임정환님, 존엄사 같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그만큼 어르신들이 겪는 아픔을 사회가 감싸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돌봄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다 여인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떠나시고 안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알아보러 다니면서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다가 눈물바람 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뭐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똑같은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설계하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몸이 불편해지시고 여생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스스로 설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계속 노인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권유나 아니면은 주변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방식들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민간 돌봄 시스템에 다 그냥 맡겨놓는 게 맞는 건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일본 사회가 전체가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일본 의료생협이 이런 형태의 시도들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봤습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예, 그 경기 화성시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한 명이 숨졌고요. 8시간 만에 완진이 돼서 오후 7시 11분쯤 불이 꺼졌습니다. 화재는 오전 11시 12분 폐유 저장 탱크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초 당시에는 11명의 작업자가 화재 당시에 업체에 있었는데 전원이 대피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는데 추위에 집게에서 누락된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소방당국에서 수색 과정을 거쳐서 찾아보니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게다가 업체 주변으로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어서
불길이 주변 건물로 번졌는데요. 다행히 이제 주변 건물 직원들은 미리 대피를 해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오전 11시 12분에 이 업체의 야적 폐기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 화재로 해당 업체의 건물을 비롯해서 주변에 6개 건물이 탔습니다. 이 업체의 건물은 사무실동 그리고 저장시설들 이렇게 해서 폐유 저장 탱크가 있는 가설 천막 구조물 창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폐유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인화성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공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불 조심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인화물질도 조심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오늘 오전에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시민들이 멀리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2시간 만에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고 화재가 4시간 정도 지난 듯 오후 3시 2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 내부의 탱크 수리 작업 장소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수리를 했어요. 예,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분이 근무 중이었어요. 근데 소속권 직원이 9명. 그다음에 외주업체 직원이 2분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10분은 가까스로 대피를 했고 한 분은 피하지 못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1시간 10분여 통제가 됐고요. 통제 시간을 전후해서 해당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폐수 저장 탱크의 수리 도중에 불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화재 원인이 있는지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탱크의 압력 게이지를 교체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건물이 불 붙었던 건물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굉장히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폐유를 저장하고 정지하는 시설이 있어서 화학차까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티가 발생했거나 이게 뭔가 유증기로 옮겨 붙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해선 부천운동장역 선로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스크린도어가 있는 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건은 어제 낮 1시 27분 부천시 서해 부천종합운동장역 일산역 방향에서 20대 여성이 전동차에 이제 치여서 숨진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게 지난달 1일에 개통을 했거든요. 소사대곡선이. 근데 모두 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스크린도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진들이 확인한 결과 스크린도어와 비상문 외에는 선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비상문은 역 직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안 되겠죠. 들어갈 방법이 없죠. 이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남은 가능성은 스크린도어인데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갔을 수 있는 방법은 차에 탑승을 하고 있다가 내리지 않고 있거나 해서 스크린도어와 선로 사이가 50c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있었다는 건데 만약 거기에 그러니까 전동차 출입구랑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래로. 전동차 출입구랑 스크린도어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안쪽 공간이 스크린도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면 50cm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전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관사분들이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만약 그런 가능성이라 우선 그 가능성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다른 승객이 막 소리치거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진입 전에 이 여성이 철로에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기관사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선로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는 방법은 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니까 여성이 혼자서 힘으로 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해서 그 선로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가 지금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배경을 조사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사망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여튼 뭐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알았다 그래서 또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네, 것 그래서 같고요. 이제 경찰에서도 예. 지금 경찰이 가족분들을 통해서 예. 사망 동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방류했던 물들이 돌아온 건 아니니까 네. 아직까지는 안전하니까 미리 수산물을 사두자.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걸 슬픈 특수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수산물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는 하루 사이에 수산물의 매출이 59%가 늘어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소비자들이 미리 구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대형마트 3사가 모두 하루 전보다 수산물 매출이 30% 이상 늘었는데 일부 마트는 59%까지 매출이 폭등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모두 다 매출이 늘었고요. 품목별로 보면 이제 그 건해산물들이 많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개점을 하자마자 지금까지 생선 요리, 그러니까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그렇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단백질을 보통 생선을 통해서 채우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만찬처럼 미리 좀 먹자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네. 어제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 꽃게가 풍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잡히는데 또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가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산물을 좀 미리 사서 구매를 하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이제 좀 저장할 수 있는 것들, 네. 네, 소금 이런 것들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이런 특수가 사실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먹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먹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횟집은 손님 줄어가지고 울상이라고 또 그러고. 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전년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 평균 5.8% 한 10개월 정도 내리막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3년에 일본에서 오염수 유출을 인정했을 때도 평균 마이너스 7.2% 매출 하락세가 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3개월이 가장 정점이었고 한 10개월 정도 소비자들이 그 전에 비해서 사지 않는 건데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1, 2년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소비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그렇죠. 없습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죠. 예. 지금 뭐 일본 내에서는 이게 30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냐. 폐로까지 가려면은 4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른다. 네. 그 사이 오염수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거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네라고 하는 좀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원상 회복이 되지. 그렇지 네. 않으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심리적 불안감들이 네. 소비를 좀 아래로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날 그럴 거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또 반짝 특수가 나타나는 그렇죠. 역설적인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건해산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해산물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매출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장해도 되는 거 조금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멸치, 미역 이런 품목들의 매출이 늘어나는데요. 네. 멸치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뭐 한 군데를 150%, 그다음에 미역의 경우도 180%가 조사가 됐고 제일 큰 게 소금이에요. 250%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멸치나 황태처럼 저장성이 높은 상품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미역과 다시마의 건 해조류 매출도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게 사재기를 좀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품목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많이 사둬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자주 먹을 수 있는 품목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애들이 김을 참 좋아해요. 그게 참 호불호가 맞아요. 없는 반찬이어서 네. 네, 미리 막 몇 봉지씩 사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혹시 뭐 약간 불안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엄마들은 또 그럴 예민하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재기 현상 나타나고 네, 중국은 있어요? 상황이 좀 더 심각한데요.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엄마가 양팔 가득 소금 막 들고 가다 흘렸어요. 들고 가다 무거우니까. 네. 그랬더니 뒤에 가던 아들이 얼른 주워서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이제 방송에 공개가 됐는데 진열대에 놓을 새도 없이 소금을 가져가고요. 네. 상자를 뜯기도 전에 소금을 챙기는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상황이 좀 달라서요. 그 식용소금의 10%만 바다 생산이고
중국에서 먹는 소금의 90%는 암염이나 호수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염전에 생산한 소금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마트며 어디든 소금이 남아나지 않고 소금자리가 다 설탕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소금의 사재기 행렬이 인터넷 쇼핑몰에도 몰리면서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최대 소금 생산 국유기업이 중국 염업그룹인데 네. 시장 공급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성명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불안감에 쌓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소금 가격 동향과 매점 매석 행위를 연일 모니터하고 또 수입 금지가 지금 전면된 일본 수산물이 유통되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일어나고 네. 막 마스크 많이 사려고 막 그랬다가 네. 나중에 가서 마스크 남아 돌고 이랬던 거 우리가 네.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불안 심리라는 게 이렇게 네. 작동하고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고, 근데 대책은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어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싶네요. 근데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졌나요? 네. 불매운동도 있네요. 관영 언론 얘기를 보면 오염수 방류를 영화 고질라 출연에 비유를 해서 네. 일본을 한국시보가 비판을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괴물에서 일본을 구한 울트라맨이 지금 어디 갔냐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일본 화장품이 오늘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 일본 방사능 픽폭 제품이란 제목으로 일본 화장품 수십 종의 목록이 공개가 됐고 중국 사람들이 불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안심하고 사용해달라라고 하지만 지금 이 중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산 수산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우회적으로도 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냐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 증상들이 한동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싶네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오늘 좋아하셨던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추석 연휴가 6일이 될 수 있다고요?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10월 3일 개천절이니까 그 사이에 10월 2일이 있습니다.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준다면 연휴가 6일로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휴가를 낸다면 10월 9일이 한글날이니까 총 12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근데 3일 휴가를 내면 눈치가 좀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 예의가 나오는 이유가 경기 부양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이나 학교가 이미 이제 재량 휴무일로 고려하고 있는 점들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임시 공휴일은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데 이르면 다음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첫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겠습니다. 할 거니까 이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겠죠? 설마 안 하진 않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예. 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소장자죠. 네. 소장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또 거부당했다고요? 예. 지난 21일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키 씨한테 상주본을 조속히 반환해달라는 공문이 또 발송이 됐습니다. 네. 2017년에 첫 번째 공문이 발송이 됐고요. 18번째인데요.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니까 12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반환의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상주에 살고 있는 배 씨가 일부 공개하고 존재가 알려진 이후에 어디니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여러 번 만나서 회수 방안을 모색을 했고 실제로 작년은 상주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도난 문화재 정보를 통해서 보면 이 상주본이 2012년 5월부로 국가 소유가 됐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난 문화재로 분류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고요. 1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반환 조건으로 1,000억 원을 내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한때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 좀 내놓을 생각이 없냐고 네. 얘기하기도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이네요. 예,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내달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 치악산이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이 영화 치악산은 공포 미스터리 영화이고요. 1980년에 치악산에서 토막난 실체 10구가 발견이 돼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괴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시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인 치악산에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제목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네. 영화를 시작할 때 이거는 실제가 아닌 허구고 이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멘트를 넣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 수정은 영화 제작사에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고 VIP 시사회나 그리고 이미 수출도 110개 나라에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제목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대사도 있어서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 대신에 끝부분에 이 영화가 허구란 얘기를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걸 좀 앞부분으로 앞당기는 거는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